진짜 저 한 번만 믿고 5천만 원씩만 줘보세요. 무조건 다음 달까지 2배로 불려드린다니깐요. 너가 무슨 재주로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좋은 돈벌이가 있으면 너희 부모님한테나 하라고 해. 왜 기분 좋은 명절날 말도 안 되는 돈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어머니, 진짜 저 못 믿으세요? 큰 아주버님이랑 작은 아주버님한테는 벌써 몇 번이나 돈 2배로 불려서 갖다 드렸고, 오늘도 5천만 원씩 저한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니깐요. 노후자금 필요하셨던 거 아니세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자식 돈에 손을 대고 난리야? 괜히 잘 살고 있는 가정 풍비박산 내지 말고 그 좋은 거 너나 많이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아니 당신은 왜 며느리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야단부터 치는 거야? 며느리가 설마 우리들을 속이기라도 하겠어?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한 달 만에 돈을 2배로 불려준다는데 그걸 나보고 믿고 있으란 말이야? 같이 부자가 되자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데 왜 며느리를 무한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냥 우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맡겨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우리 돈에 욕심이 나서 이러는 거겠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한 70대 초반 이수자라고 합니다. 돈이 뭔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도 서로 인연을 끊게 만들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2, 딸 1가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아들, 둘째는 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라면서 저를 별로 고생시키지도 않았고 크게 제 속을 썩였던 적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저처럼 수월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줄만 알았습니다. 늦둥이 막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늦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얻은 막내 아들이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막내 아들은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첫째, 둘째는 그렇게 보채는 성격도 아니었고 밤이 되면 쉽게 잠들고 한 번 잠들면 새벽에 깨는 경우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갓난아기일 때부터 밤이 돼도 자라는 잠은 안 자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좀 재운 것 같으면 얼마 안 지나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찾았고요. 막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 학생이 됐을 때도 얼마나 제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첫째, 둘째와는 달리 막내 아들은 늘 학교에서 사고를 쳤고 막내 아들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저희 집안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첫째와 둘째한테는 체벌 한 번 한 적 없는 저희 남편도 막내 아들한테만큼은 매를 들 정도였으니깐요. 그런 막내 아들도 군대에 다녀온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20대 중반에 대학교에도 들어갔고 그때부터 몇 년간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붙기 힘든 시험인 걸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조용히 막내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30이 넘도록 막내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자 스스로 너무 지쳐하고 우울해하더군요. 결국 막내 아들은 32살이 되던 해에 공무원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는 그만하려고. 태진아, 많이 힘들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딱 1년만 더 해보면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몇 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인가 봐. 나도 벌써 32인데 친구들은 벌써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계속 책만 붙잡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그럼 만약 공부 그만두고 나면 어떤 일을 해볼지는 생각해봤어? 친구가 경기도 쪽에 있는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려고 숙식도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방세도 안 들고 돈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설 현장에 일하러 올라간다고? 너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엄마는 네가 눈 감고 딱 1년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친구한테도 올라간다고 벌써 얘기해놨어. 물론 몸을 쓰는 일이고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거기서도 기술 열심히 배워서 자리 잡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대. 팀장까지 달게 되면 직장인들보다 돈도 더 벌 수 있고. 돈이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몸이 많이 힘들잖아. 위험하지는 않아?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위험하진 않대.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나만 조심하면 크게 다칠 일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경기도 쪽에 올라가서도 열심히 살아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보려고 한다길래 저는 무척이나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남편도 평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비계라고 부르는 일인데 건설 현장에서 임시 구조물이랑 발판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남편 벌이가 나쁘진 않아서 금전적으로 힘든 적은 없었지만 남편도 나이가 드니 손목, 발목, 허리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내 아들이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사무직 일을 하길 바랬지만 저와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맨날 일자리가 없다, 취업이 안 된다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란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다들 눈만 높아서 대기업이니 공무원이니 좋은 직장만 가지려고 하니까 취업이 안 되지.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는 얼마든지 일할 자리가 많은데 말이야. 일자리야 많겠지. 근데 당신도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잖아. 나는 혹시 태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지. 사무직에서 일하는 내 친구들도 허리 디스크니 손목 염증이니 다들 안 좋은 곳이 한두 개씩은 있던데, 그리고 사무직 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몸 쓰는 일도 나쁘지 않다고. 그럼 당신이 태진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경기도 쪽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야 해? 태진이 보고 내 밑에서 일하라고 내가 10년 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해. 다 큰 애를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아무튼 태진이 녀석 생각 잘했어. 편견만 조금 버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일반 사무직보다 좋은 점들도 많다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다 어떻게 성장했어? 공장이랑 건설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나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지. 다행히 제 우려와는 달리 막내 아들 태진이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에 늦게 발을 내딛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더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 일이 힘들어서 금방 내려오진 않을까 하고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5년이 넘었고 이제는 직원들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긴 해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삼남매 중 가장 걱정이 되었던 태진이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니 앞으로 제 인생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여자도 만나서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막내 태진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진이 여자친구와 인사를 건네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소영 씨는 태진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태진이의 어떤 점을 좋게 봤는지 부모로서 궁금해서요. 태진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제가 평생 밥 굶는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다른 직장인들보다 돈도 많이 버는 편이잖요. 그리고 현장직은 정년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아들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면 빈말이더라도 성격이 좋다던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던가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나요? 아들의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돈을 잘 벌어서 좋다길래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시부모들 저희 앞에서 무례하다 해야 할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점들은 없었어요? 태진 씨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요.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게 없어요. 예전 남자친구들보다 저한테 돈도 잘 쓰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본인한텐 안 쓰더라도 저한테는 선물도 잘 사줘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들 태진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발언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신호를 보낸 거였죠.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하, 제가 소영 씨를 많이 좋아해서 가끔씩 선물도 사주곤 하는데 제가 돈을 잘 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절 좋아하는 건 아마 아니고요. 그쵸, 소영 씨? 네, 일단 태진 씨가 성격이 고분고분해서 제 말도 잘 듣고 별로 저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말을 잘 듣거든요.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듣는다니. 아니, 무슨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들어서 마음에 든다니. 이게 시부모 될 사람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저희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를 꽉 물고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에 한마디 했을 사람인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대한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소영 씨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아버님 얼마 전에 옷가게 차렸어요. 아직 손님들은 많이 없지만 태진 씨가 차려준 가게인 만큼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어머니, 아버님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어울리는 옷으로 선물 하나씩 해드릴게요. 태진이가 옷가게를 차려줬어요. 옷가게 차리는데 그래도 돈이 꽤나 들었을 텐데요. 네,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태진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돈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절 정말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봐요. 태진아, 너는 이따가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아무 여자한테나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소영 씨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태진 씨가 제 옷가게 차려준 건 저희 결혼 얘기 나오기 전이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보릴입니다. 그렇다고 막내 며느리가 사람이 악한 건 아니거든요. 남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럴 애는 아닌데 정말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눈치가 없는 게 막내 며느리였어요. 보통 말을 내뱉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해버리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남편은 처음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항상 며느리와 얘기해보면 모든 얘기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 같아 어느 정도 꺼려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밝힌다는 점만 빼면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태진이가 제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연애만 하면 한 달을 채 못 넘겼었거든요.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몇 명이나 저희한테 소개시켜 준 줄 몰라요. 저번에 소개해 준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하면 헤어졌다 하고, 그러곤 새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연애를 진지하게 할 줄 모르고, 너무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인 소영이랑은 1년 넘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나이도 40이 다 돼가고 지금 만나는 소영이를 놓치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부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사고뭉치였던 저희 막내 아들 장가만 보내면 저희 부부가 더 이상 자식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결혼하고 이혼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우여곡절 끝에 막내 아들은 여자친구인 소영이와 결혼을 했고 자식 3명을 모두 결혼시킨 저희는 큰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 자식들끼리 하는 개모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족 행사 때 쓰려고 3남매가 개모임을 했었는데 그 갯돈으로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딸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사위, 며느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주들 얼굴도 보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목걸이며 반지며 정말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새로 산 핸드백 자랑도 하고 싶은 건지 밥 먹는 식사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운영한다던 옷가게가 대박이 났나 싶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옷가게가 대박이 났더라면 진작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을 막내 며느리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입을 주체를 못하는 막내 며느리인데 지금까지 조용한 걸 보면 옷가게가 대박이 났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처럼 모인 식사 자리가 다 끝나갈 무렵 막내 아들이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 줄 선물 치고는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알고 보니 오늘 참석한 아들과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들한테도 하나씩 다 선물을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떤 게 명품이고 비싼 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는 표정들을 보니 한두 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갑자기 오늘 밥값은 자기가 계산할 테니 갯돈은 아껴뒀다. 다음에 여행 갈 때나 쓰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식당을 나오며 막내 아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태진아, 갑자기 웬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리고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밥값도 많이 나왔을 텐데 너희가 다 계산하고 비싼 선물까지 다 주는 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니? 너희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거야? 아, 엄마, 우리가 최근에 돈을 좀 잘 벌게 돼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아니, 너희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난 거야? 소영이가 하는 옷가게가 대박이라도 난 거니? 아니, 옷가게는 진작에 접었지.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 몇 명 오지도 않는 걸 돈도 안 되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그만둔 지 꽤 됐어.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건데? 네 월급이 하루 아침에 몇 배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소영이가 따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고 나도 곧 일 그만두고 소영이나 도와줄까 싶어. 무슨 사업이길래 그래? 소영이가 따로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던 적도 없잖아. 그리고 너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건 쓰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돈이 조금 잘 벌리더라도 은행에 잘 저축해놔야지. 이렇게 헤프게 쓰고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쓴 돈의 몇 배씩 하루에 벌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며느리가 한다는 사업이 도대체 뭔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로또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세상에 있긴 있나요? 제가 70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모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한순간에 대박이 나는 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우리 막내 아들 태진이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헛바람이 들었길래 명품을 한가득씩 사와서 가족들에게 돌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가족들이니까 별 다른 뜻 없이 순수한 마음에 선물을 사다 주는 건지 도저히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곤 몇 달이 지나 문제의 명절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길래 이번에도 저번처럼 선물을 사왔나 싶었습니다. 아주버님, 여기 제가 약속드린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명절이기도 해서 특별히 며칠 더 앞당겨 드렸어요. 아이고, 재수씨.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 챙겨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혹시 재수씨 괜찮으시면 지금 그 돈 안 받고 다시 재투자하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저희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주버님 순서 오려면 좀 걸리거든요. 혹시 1,000만 원 더 얹어서 2,000만 원 넣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순서 앞당겨 드릴게요. 1,000만 원이야.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죠. 지금 계좌로 바로 1,000만 원 더 넣으면 다음 달에 2,500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원금 2,000만 원은 무조건 보장되시는 거고 다음 달까지 2,500으로 드릴게요. 투자가 더 잘 되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더 얹어 드릴 수도 있고요. 재수씨 진짜 고마워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좋은 투자 기회 있다고 얘기해놨거든요. 제 친구들이니 잘 좀 봐주세요. 친구들도 돈이 좀 급하거든요. 네, 아주버님 친구분들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투자 안내 문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랑 둘째 아주버님도 여기 제가 약속드린 2,000만 원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 둘째 딸이 사위를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딸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돈을 맡겼던 모양이에요. 여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올케한테 돈을 맡기면 어떡해? 아니, 어디서 돈이 났길래 나 모르게 돈을 맡긴 거야?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일단 진정해봐. 여기 장인 장모님들도 계신데 소리 지르지 말고 이따 집에 가면서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아무튼 지금 돈 무사히 받았으면 된 거잖아. 한 달도 안 돼서 500만 원 공짜 돈이 생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500만 원 공짜 돈이 생겼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그래? 당신이 1,500만 원을 올케한테 줬는데 올케가 한 달 만에 2천만 원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올케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우리까지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의심부터 하면 되겠어? 이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이랑 같은 집안이라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소영씨, 저희도 그 돈 지금 안 받고 다시 재투자할게요. 당신 미쳤어? 재투자는 무슨 재투자야? 올케한테 다시 돈 주기만 하면 진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아니, 당신도 방금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 약속했던 금액 그대로 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왜 굴러들어온 목을 발로 차려고 해? 저남이 설마 우리 돈을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야? 시끄러. 그 돈 내가 관리할 테니까 두 번 다시 투자니 뭐니 이야기도 꺼내지 마. 그리고 올케도 우리 남편한테 두 번 다시는 돈 불려준다느니 투자하라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것까진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자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런 얘기 들리면 그땐 올케도 나한테 진짜 죽을 줄 알아.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또 명품 선물들을 사온 건가 싶었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이번에는 커다란 가방 속에서 5만 원권 돈 뭉치들을 꺼내더라고요. 그러곤 약속했던 돈이라고 돈을 건네주는데 그걸 받는 저희 첫째 아들이랑 둘째 사위의 눈을 보니 이미 돈에 미쳐 눈이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어디서 명절날 어른들 있는데 돈다발을 건네주면서 투자 얘기를 꺼내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니 뭐니 하면서 돈 가져오라는 말 하지 말라고 막내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같은 집안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되라고 좋은 마음에 도와주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야단을 쳐서야 되겠냐는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은 건 둘째 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질러놨더니 더 이상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돈 얘기는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보다 즐거워야 할 명절날이 절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돈 얘기 말곤 할 얘기들이 없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풀이 죽은 듯 이만 일어나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둘째 딸과 사위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며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진짜 뭔가 수상하지 않아? 태진이가 도와줘서 옷가게 하고 있다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대? 그리고 투자니, 금융이니, 그쪽으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무슨 박사라도 된 것처럼 돈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그러니깐 말이다. 저번에 우리 가족끼리 같이 식사할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 갑자기 커다란 반지랑 목걸이를 하고 오더니 명품들은 대체 왜 선물하는 거야?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금액이 크지 않니? 아무튼 너도 최서방 단속 잘해. 아까 며느리가 돈다발 건네줄 때 최서방 눈을 보니까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이따 집에 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올케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오빠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그 큰 돈을 며느리한테 넙죽넙죽 갖다 준 거야? 내 생각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엔 우리까지 꼬셔보려고 일부러 우리 앞에서 돈다발 건네준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어딨어? 계좌로 보내면 되는 걸. 여기까지 저 많은 현금 들고 오는 것도 일이겠다. 맞지? 내 생각에도 올케가 우리한테 명품 선물해주고 일부러 현금 뽑아서 돈다발 주는 것도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짓인 것 같아. 우리도 올케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고 말이야. 아무튼 엄마도 아빠 단속 잘해. 나도 우리 남편 단속 잘할 테니까 말이야. 알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우리 집 돈은 절대 못 건드리지.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이따 다시 전화해서 2번 다시 투자니 돈이니 얘기도 못 꺼내게 만들어야겠어. 막내 태진이한테도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얘기 꺼내면 네 호적 파버린다고 이번에 확실히 단돌이 해놓을게. 그나마 말이 통하는 딸이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저와 제 딸한테는 투자 얘기를 안 꺼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자들끼리 느낄 수 있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자가 남자한테 여우짓을 해도 남자들은 눈치 못 채지만 같은 여자가 보면 한눈에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봤을 때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불길한 느낌은 빗나가는 법이 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설명이나 해보던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작정 돈을 주면 불려주겠다니요.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들 집부터 팔아서 그 돈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싹 긁어 모아서 본인들부터 더 부자가 돼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원래부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혹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들 돈으로 차려준 옷가게도 말아먹었다고 하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꽃집도 했다가 말아먹었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버는 재주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딸한테 꼭 최서방 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딸과 사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 속으로 벼르고 있던 말을 저희 남편한테 쏟아냈지요. 아니 여보, 거기서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자는 거야? 명절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돈다발을 주고받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돌려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까 첫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몇 번 돈 줬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 돈을 더 불려서 갖다 줬대잖아. 쟤들도 며느리한테 몇 번 투자해보고 신뢰가 쌓이니까 저러는 거겠지. 아니 며느리는 그 좋은 돈벌이 수단을 왜 자기 형제나 부모들한테는 권유 안 하고 명절날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느냐는 거지. 그럼 당신은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식구들 상대로 사기라도 친다는 거야? 만약 사기 치는 거였으면 막내 태진이가 말려도 진작에 말렸겠지. 안 그래? 태진이 걔는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도 없고 지금은 완전 며느리한테 홀려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허수아비인 거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막내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냐는 말이야.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안 좋게만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렇지. 말 나온 김에 우리도 며느리한테 조금 맡겨보는 게 어때? 당신 미쳤어? 진짜 단 한 푼이라도 며느리한테 맡기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이 나이 먹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며느리한테 맡길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나 해. 어차피 버릴 돈인데 좋은 곳에 쓰는 게 낫지. 아니, 이게 어떻게 버리는 돈이라는 거야? 아까 보니까 2천만 원 맡기면 한 달 안에 2,500으로 만들어준다던데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몇 번 맡기다 보면 노후 자금에 보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해? 좋은 기회는 얼어 죽을 좋은 기회. 2번 다시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첫째도 그렇고 둘째 내도 그렇고 다들 앉아서 돈 벌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시끄러. 진짜 앞으로 두고 봐. 지금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내가 봤을 때 절대 좋게 끝나지만은 않을 거야. 당신도 정신 바짝 차리고 며느리 단속이나 잘해. 저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한테 돈을 아직도 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전화를 했고, 막내 아들과 며느리한테도 다시는 형이랑 누나한테 투자 권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제발 제 불길한 느낌이 빗나가길 하루하루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보냈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불길한 느낌은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태진 씨 어머니 되시는 분 맞으세요? 네, 제가 태진이 엄마인데 지금 전화 거시는 분은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당신 아들한테 돈 떼인 사람이지. 당신 아들 지금 어디 갔어? 빨리 사실대로 얘기 못해? 당신 아들 어디 갔냐고? 네, 제 아들이 돈을 떼먹었다고요? 무슨 돈을 얼마나 떼먹었길래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무슨 돈을 얼마나 떼먹었냐고?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내 전 재산. 당신 집에 찾아가서 불 지르기 전에 빨리 당신 아들 어디 있는지 얘기해. 진짜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말하라고. 아니, 일단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부모된 입장에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하고 전화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은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더군요. 며느리 번호로 전화를 거니 아예 없는 번호라며 휴대폰을 해지시켜 놨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모르는 번호로 저와 제 남편에게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단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니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대신 돈을 갚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의 거액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딸에게도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몇 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원서를 써줄 수 없겠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봐도 모든 건 며느리가 주도해서 벌인 일이고 자기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특경법 위반으로 벌써 구속이 됐고 아들은 사기방조죄로 감옥에 가게 될 상황이라면서요. 알고 보니 이미 저희 가족한테 투자 권유를 하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고 이상함을 눈치챈 몇몇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돌려막기 위해 저희 가족에게까지 투자 권유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준 다음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그렇게 며느리를 완전히 믿게 된 사람들은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고, 결국 며느리는 다음 달에 주겠다, 몇 달 뒤에 주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저희 자식들은 저와 제 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다행히 며느리한테 큰 금액은 맡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 몰래 300만 원을 며느리한테 맡긴 것만 빼면 저희 식구가 며느리한테 사기당한 돈은 없는 셈이죠. 그러면 뭐 하나요? 저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막내 아들과 며느리한테 사기를 당한 분들께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모든 건 아들을 잘못 키우고 돈에 눈이 돌아간 며느리와 결혼을 시킨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란 부탁을 듣고 나선 며칠째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일단 사회에 다시 나가서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 일단 저희 식구들한테 탄원서를 받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는 지금도 아들 말대로 주변 친지들한테 탄원서를 받아서 아들에게 전해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들이 부탁한 대로 탄원서를 써줘서 일단은 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다시 나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형제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한 이 불효막심한 아들놈과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사연에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는 위로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엔 이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기억도 나지 않는 30년 전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너 어떻게 네 동생을 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이 동생 찾는다고 3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 효자인 척 엄마 아빠를 속여왔던 거니? 전 정말로 모르는 일이라고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옛날 기억은 전혀 나지도 않는다는 동생 말만 믿으시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렸다면서 어떻게 제가 자기를 버린 기억만 골라서 기억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30년 만에 형님 얼굴 보자마자 형님이 절 버렸던 그날의 기억들이 다 돌아왔다고요. 아빠가 저만 좋아한다면서 부모님 안 계실 때마다 몰래 절 괴롭혔잖아요. 아니, 승진아, 너 진짜 그게 사실이야? 내가 너한테 좀 엄하게 했다고? 어떻게 동생을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민재야, 30년 전에 네가 가족들 잃어버린 날 네가 네 발로 사라졌던 거잖아.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 왜 30년 전 일인데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을 곤란하게 만들어? 형님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형님이 저를 시장에서 버리고 간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양부모님 밑에서 밥도 굶으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어요.
도저히 못 버티고 가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길에서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하며 힘들게 살아왔다고요. 아니, 민재야.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형은 정말 널 버린 적이 없어. 왜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형을 곤란하게 만드냐고. 형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 세상에 혼자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속에 한을 품으며 살아왔는지 형님이 아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비참한 제 기분을 아시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일흔이 된 이수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30대 후반에 결혼한 재혼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첫 번째 결혼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그런지 항상 서로를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 사이에서 생긴 아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결혼을 할 때 남편이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때부터 남편의 아들이자 제 아들이 되었죠. 제 피가 섞인 아들은 아니지만 평생 제 혈육처럼 생각을 했고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부모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반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일까봐 가슴 한편에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제 아들은 저를 늘 하나뿐인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 어떤 집 아들보다도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꽤나 엄한 편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이 혹시나 엇나갈까봐 걱정이었던 남편은 오히려 아들을 자주 혼내고 다그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항상 보듬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줬던 건 오히려 남편이 아닌 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한 이후에도 남편보다는 저한테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했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도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다음 주에 집에 잠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엄마 시간 되면 같이 식사나 해요. 응, 우리 아들. 잘 지내지? 혼자 사는데 밥은 잘 먹고 다녀?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늘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저번에 보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역시 내 입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랑 밥을 먹어야 진짜 밥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바쁘세요? 아니, 안 바빠. 아들이 엄마 보러 온다는데 당연히 시간 낼 수 있지. 너희 아빠한테도 시간 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아빠한테도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연락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이번 분기에 회사 실적이 좋게 나와서 보너스도 쏠쏠하게 나왔어요.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지 사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들, 좋겠네. 보너스도 받고 엄마는 너랑 같이 먹는 거면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 식당으로 가자. 그리고 아빠한테도 승진이 너가 아빠 시간 괜찮은지 직접 물어봐. 아빠가 맨날 자기한테 먼저 연락 안 오고 나한테 연락한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아빠가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맨날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30분이 넘도록 설교만 하는데 맨날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는데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너도 자식 생기면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식이 몇 살이 되든 부모는 자식이 항상 어린 아이 같거든. 아무튼 아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엄마는 항상 믿고 있어. 집에 내려오기 전에 다시 연락하고 건강히 지내야 해. 네, 엄마도 환절기인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집에 내려가기 전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보너스 받은 걸로 선물을 사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걸 받고 싶으신지 몰라서요. 원래 지갑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현금이 더 쓰시기 편하세요? 요즘은 선물 대신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지갑을 줘도 좋고 현금을 줘도 좋고 뭘 줘도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 필요 없으니까 보너스 받은 거 잘 저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써. 그래도 보너스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집에 내려가면 그때 전해드릴게요. 알겠어. 아들, 다음 주에 봐. 제 아들이지만 정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살면서 크게 속 썩인 적 한 번 없고 너무 잘 자라줘서 늘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승진이가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한테만 전화를 했냐며 서운해 하더라고요. 다 승진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승진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인데 승진이는 너무 자기가 해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섭섭해했습니다. 평소엔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인데 또 이럴 때 보면 되게 사소한 걸로도 잘 삐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승진이 집에 내려온대. 같이 밥 먹자고 하던데 당신 시간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 아니, 승진이 이 녀석은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나한테는 그렇게 전화가 하기 싫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봐. 근데 다음 주 주말이면 우리 봉사활동하러 가는 날이잖아. 승진이 내려오니까 다음 주 주말엔 쉬어야지. 어쩌겠어. 아니면 다음 주 주말에 쉬는 대신 평일에 봉사활동하러 가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럼 다음 주 주말엔 승진이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평일에 이틀 정도라도 대신 봉사활동하러 가자. 우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그래, 알겠어. 같이 봉사하는 분들한테 다음 주에 주말 대신 평일에 이틀 정도 간다고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승진이한테도 한번 전화해봐.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고 선물 뭐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 됐어. 먼저 연락도 안 하는 녀석한테 내가 굳이 뭐하러 전화를 먼저 해. 아빠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아무튼 다음 주에는 봉사활동 평일에 간다고 말해 놓을 거니까 무슨 요일에 갈지 정하고 나한테 얘기해줘.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퇴직을 하고 난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니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매주 주말이면 새벽 일찍 음식을 만들고 역 앞에 가서 무료 급식을 나눠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분들이 주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만으로 60이 되던 해에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딱히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주말이면 같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일 뿐이더라고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젊었을 때처럼 뭔가 다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딱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기운도 없어지고 참 삶이 따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를 따라 우연하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그 봉사활동이 저희 부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봉사활동에 초대해준 언니는 몇 달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고 언제부턴가는 저희가 장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빼놓고선 저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일상에 깊게 스며들게 된 거죠.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60은 넘었으니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금방 피곤해지고 회복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요리를 잘 못하니 주로 무거운 식자재들을 나르고 무료급식소를 찾아준 분들께 배식을 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남편과 같이 땀을 흘리며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베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저희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노년이 된 저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희 부부를 더욱 활기차고 기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편견들도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갈 곳 없이 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주 오시는 노숙자분들과 친해지고 그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을 거니까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가정을 이뤄 자식까지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면서 길에 나앉게 된 경우도 봤고, 이혼을 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길에 나앉게 된 분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그 분들에게 더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저희 부부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몇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를 눈물 짓게 만들었던 건 길에서 노숙 생활을 하신 분들이 홀로 서기에 성공해서 일자리도 구하고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한 다음 깔끔히 차려입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올 때였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여름까지 이곳에서 지냈던 박영재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영재 씨. 진짜 못 살아보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훤칠해질 수가 있어? 영재야, 정말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여서 너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지 정말 걱정했어.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일용직이지만 일자리도 구해서 매일 새벽이면 일을 하러 나가고 일당 받은 것도 조금씩 모으면서 얼마 전에 단칸방도 하나 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다 영재 씨가 노력한 덕분이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그냥 주말마다 밥 차려주는 거 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직도 길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길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저한테는 선생님들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영재야, 우리가 뭘 바라고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너같이 힘을 내서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하다. 영재씨,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내가 눈물이 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 선생님들께서 매주 밥을 챙겨주시면서 늘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들,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이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전 어려서 부모님들을 잃었거든요. 지금은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어요. 영재야, 앞으로도 혹시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남자 혼자 살면 제대로 밥 챙겨 먹고 다니기 힘들잖아.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도 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 그래, 영재씨.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영재씨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저기 자리 비었으니 오랜만에 밥 한 그릇 먹고 가.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갈 곳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건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영재 씨가 저희 급식소를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간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주말 외에 평일에도 하루 이틀 정도씩은 더 무료 급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재 씨처럼 다시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보다 저희에게 뿌듯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분들한테 따뜻한 믹스커피도 한 잔씩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에 오시게 됐는지와 영재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러분들도 다시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려고 했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귀 기울여 저희가 해주는 말을 가슴에 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길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겨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한기마저 나오는 길바닥에서 따뜻한 외투도 없이 겨울을 버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만 같은 몸씨 추웠단 날이에요. 반년 정도 만에 영재 씨가 다시 저희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따뜻한 캔커피들을 사들고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찾아왔어요. 추운 겨울이 되니까 다시 선생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재 씨 표정이 더 좋아졌네. 잘 지내고 있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캔커피예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세상에 영재 씨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 말이야. 여보, 이리 와봐요. 영재 씨 왔어요. 영재야, 이야. 이젠 못 살아보겠다. 누가, 영재, 너를 길에서 노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아니에요. 요즘도 일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항상 길에서 노숙할 때를 생각하곤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우리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줄게. 혹시 저도 여기서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영재 씨가 도와준다면 우린 너무 고마운데 영재 씨 일 끝나고 주말엔 좀 쉬어야 할 텐데 피곤해서 괜찮겠어?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저 이제 그래봐야 30 좀 넘었는 거려 뭘. 선생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저처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도 여기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더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재 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 저희 부부는 흔쾌히 영재 씨를 받아들였고 매주 주말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을 하고 있어서 몸이 많이 힘들만도 했는데 한 주도 안 빼먹고 꾸준히 나와서 저희를 도와주더군요. 그런 영재 씨를 보며 저희 부부도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영재 씨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이후로 세상에 가족이라곤 한 명 없이 살아왔는데 진짜 부모님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들 먹을 반찬을 전해줄 때면 꼭 영재 씨가 먹을 것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주곤 했어요. 영재 씨는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의 빈자리가 그리웠고 늘 가슴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마운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영재 씨는 참 열심이었어요. 저희 둘 다 이른이 다 된 나이라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저희를 도와주는 젊은 청년이 있으니 저희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영재 씨한테 다음 주 주말엔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으니 다음 주엔 안 나와도 된다고 전해줬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물어보더군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봉사활동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 알았기에 저희가 걱정이 된 거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시죠? 혹시나 걱정이 돼서요. 아니야. 다른 일은 아니고 우리 남편이랑 내가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게 있어서 그래.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세월도 많이 지나서 두세 달에 한 번씩만 하거든.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무료급식 말고 다른 봉사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30년 전쯤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하거든. 근데 이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찾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진짜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까봐 아직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고 있어.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두 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이건 봉사활동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개인적인 일인데 영재 씨를
그냥 부려먹을 순 없는 거잖아. 두 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두 분이 저 혼자 산다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저 데리고 가서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시고 했는데 이럴 때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근데 영재 씨가 가도 크게 할 일은 없어. 그냥 현수막 걸고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하는 일이거든. 우리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운전이라도 해드리면 되니까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어서요. 그래도 두 분은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계신 걸 보면요. 지금은 기억에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한 번도 찾질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영재 씨, 아마 영재 씨 부모님도 아직까지 영재 씨 생각 많이 하실 거야. 그리고 영재 씨도 꼭 언젠가는 다시 부모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래. 사실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얘기지만요. 제가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승진이를 데리고 왔었고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민재가 승진이보다 2살 어렸기에 승진이가 첫째였고 민재가 둘째였죠. 제가 승진이한테 친모 이상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 만큼 저희 남편도 민재한테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자식인 승진이보다 제가 데리고 온 민재한테 훨씬 더 잘했거든요. 남편이 승진이한테 되게 엄하게 대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승진이가 남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늘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승진이를 편애하고 민재를 차별할까봐 늘 걱정됐었고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 이상 자기 피가 섞인 자식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승진이랑 민재가 싸워도 항상 동생 민재 편을 들어줬고 형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승진이를 혼냈었다고 해요. 민재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혹시나서 삐뚤어질까봐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자식들보다 서로의 자식들을 더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놀러를 갔다 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길래 잘 됐다 싶어 구경을 갔고 그곳에서 민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CCTV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재를 잃어버린 곳이 지방의 작은 도시였으니 CCTV는 더더욱 없었죠.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민재를 잃어버린 날도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정말 시장에 사람들이 미어터졌거든요. 불과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던 아이가 사라지니 정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놀라서 심장은 쿵쾅쿵쾅 미칠 듯이 뛰어대는데 민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첫째 승진이랑 같이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민재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승진이한테 옆에 있던 민재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시장엔 따로 화장실이 없었어요. 별도로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가게들마다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승진이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화장실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 줘야지. 어떻게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있냐면서 승진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될 때까지 승진이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한들 사라진 민재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저희는 그날 결국 민재를 찾지 못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첫째 승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로서 아이 간수를 잘하지 못한 제 잘못이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민재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지만 저보다 더 민재 찾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거의 매주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고속도로 부근에 현수막을 걸어놨었고 지금까지 전단지도 정말 수천만 장은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취미 생활을 가질 여유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 나이가 어느새 70이 되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제 아들 민재가 이 세상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조금씩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매주 주말이면 민재를 찾아 나섰지만 이젠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만 민재를 찾고 있었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민재의 어릴 때 사진뿐인데 지금은 30년도 훌쩍 지나 살아있다면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을 민재를 어릴 때 사진만으로 찾기 어렵다는 걸요. 어떻게 보면 아직 미련을 못 버렸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 주말이 됐고 30년 전 민재를 잃어버렸던 시장 근처에 다시 왔습니다. 30년 전에는 5일장도 자주 열리고 정말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인근 마트로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주말이 돼도 사람이 횡하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하더군요. 남편 차에 실어놓은 전단지 묶음과 현수막을 꺼내 걸려고 하는데 순간 영재 씨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부모 생각이 나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싶어서 괜찮냐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려고 했습니다. 영재 씨 어디 몸이 좀 안 좋아?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오늘은 그냥 쉬고 다음에 남편이랑 둘이서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어머니, 영재 씨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영재야 지금 얼굴이 파랗게 질렸는데 일단 병원부터 가자. 뭔가 몸이 심상치 않아 보여. 날도 추운데 이러지 말고 얼른 차에 타 근처에 있는 병원부터 가보자. 아버지, 영재야 왜 그래?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 119 불러줄까? 많이 안 좋아. 저 현수막 속에 있는 꼬마 아이. 저예요, 저 꼬마 아이가 바로 저 영재라고요. 뭐라고? 우리 민재가 영재 너라고? 아니 잠시만 얼굴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아이 이름은 민재거든. 정말 사진 속에 있는 우리 민재가 영재 너 맞아? 확실한 거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양부모님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너무 어릴 때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스스로 그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뇌가 일부러 그런 충격적인 기억들을 지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드문드문 제 어릴 때 기억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매일같이 양부모님들께 얻어맞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잘 되라고 하는 훈육이 아니라 그냥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저를 분풀이용으로 썼거든요. 밥도 굶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저는 양부모님 집에서 뛰쳐나와 가출을 했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채 쭉 노숙을 하며 길거리를 전전했었고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지금까지 저는 제 친부모님들도 그렇고 양부모님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영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들려줬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울먹이며 얘기를 하는 영재를 보니 듣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우리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민재를 찾은 건가 하고 가슴이 너무 떨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조용히 영재한테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민재가 맞는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재는 너무 어릴 때고 또 그때 당시의 기억 대부분은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선명하게 기억해내지 못하더군요. 영재는 사진 속 아이가 분명 자신이 맞는데 기억이 날듯 말듯 기억이 안 나는 본인을 너무 답답해했고요. 그러다 지갑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양부모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게 남아있는 어릴 때 사진이라곤 이거 한 장밖에 없거든요. 저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네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영재라고 불러주셔서 이때까지 쭉 제 이름이 영재인 줄 알고 지내왔어요. 성도 양아버지 성을 따라 박씨라고 알고 지냈거든요. 민재야, 민재야, 정말 우리 민재 맞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널 놓쳤으면 안 됐는데 엄마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민재야, 이리 와 보렴.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영재가 보여준 어릴 적 사진을 보자마자 틀림없이 제가 잃어버린 민재가 맞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민재를 잃어버리고 한 1~2년쯤 있다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틀림없는 우리 민재였죠. 저희 남편도 눈물을 같이 흘리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저희 민재를 안았고 자신의 혈육도 아닌데 30년 넘게 열심히 민재 찾는 걸 도와준 저희 남편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재한테 허벅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여 화상을 입은 흉터가 허벅지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쪽 허벅지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그 흉터는 민재를 잃어버린 이후 제 가슴 속에 새겨진 흉터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 민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재 입장에서는 친부모라 생각하고 따랐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알고 보니 자신의 진짜 친부모였던 거였죠.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노숙자를 벗어나 떳떳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식처럼 생각했던 영재가 알고 보니 진짜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 민재였던 거고요. 민재를 다시 찾은 이후 매일같이 민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날이 너무 끔찍했던 민재는 본의 아니게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릴 적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생각을 더듬어가며 기억을 찾아보려 노력하더군요. 특히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민재가 어릴 적 같이 살았던 옛날 집 앞으로 가니 그제서야 하나씩 기억이 난다는 듯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주더군요. 제가 민재를 데리고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던 사실과 남편이 민재에게 장난감을 사줬던 기억, 그리고 저희가 자신을 참 아껴줬던 기억들을 흐릿하게나마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형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승진이도 많이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민재를 참 잘 챙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기억해내질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남자 형제들이 다 그렇듯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 참 잘 지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민재를 찾았고 민재가 어릴 때 기억을 조금씩이나마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승진이한테도 엄마랑 아빠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동생 민재를 찾았다고 하니 승진이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보다도 더 기뻐하는 승진이를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동생을 만나러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주말이 돼서 승진이도 집에 내려왔고 넷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승진이가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원래 승진이가 썼던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방을 민재가 좀 썼으면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재야, 형 기억나니? 나야 나, 너희 형 최승진. 부모님께서 널 얼마나 찾으셨는데 이제야 나타난 거니? 앞으로 형이 정말 잘해줄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떨어져 지내왔지만 앞으론 진짜 잘 지내보자. 형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부모님도 잘 모시고 형님한테도 좋은 동생이 될게요. 본가에 있는 형이 쓰던 방 얼마든지 너가 써도 되고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으면 형이 얼마든지 도와줄게. 학원비도 형이 내주고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살면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수 있게 형이 최대한 도와줄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를 끝내고 승진이가 민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된 기념으로 형으로서 동생에게 양복 한 벌을 맞춰주고 싶다더군요. 민재는 부담스럽다며 처음엔 사양을 했지만 형이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승진이의 말에 민재도 더는 거절을 못하고 승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밤 늦은 시간 민재가 양복을 빼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말끔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생각해서 양복까지 맞춰주는 승진이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둘이서 술 한 잔을 하고 들어왔는지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전혀 밉지가 않았습니다. 형제지간에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만나서 둘이서 술도 한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부러울 게 없더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금방 잠에 빠져 골아떨어졌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승진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급하게 회사 거래처와 미팅이 잡혔다며 다음 주에도 또 내려올 테니 오늘은 일찍 집을 나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를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민재가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부르는 겁니다.
아빠 말고 엄마랑 단둘이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기 방으로 저를 조용히 부르길래 무슨 일이냐며 따라 들어갔죠. 엄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들으면 진짜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줘. 내가 어제 형을 처음 보고 나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 인제야 알아. 드디어 승진이가 너희 형이라는 기억이 돌아온 거니? 잘했다, 잘했어. 너무 급할 거 없어. 이렇게 지내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졌던 기억들도 하나씩 돌아올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지내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나를 버렸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30년 전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민재가 그동안 부모가 자신을 버렸고, 그래서 평생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게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서 그간 가지고 있던 큰 오해를 드디어 풀 수 있구나 싶어 너무나도 기뻤죠. 우리 형 있잖아. 그날 형이 나를 버렸던 거였어. 에이, 무슨 말이야. 승진이가 어떻게 너를 버려? 승진이가 너보다 꼴랑 2살 더 많은데 그 어린애가 무슨 수로 동생을 버린단 말이야. 어제 형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 그날 엄마 아빠 따라서 어디 시장에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엄마가 시장 상인분이랑 흥정을 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형이 화장실 갈 거니까 같이 따라가자고 하더라고. 형이 널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고? 너 혼자 화장실 마려워서 갔던 거 아니었어? 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형이 화장실 가자고 나를 데려갔어.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는데 사람들 속에 휩싸여서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형이 날 세워놓고 화장실 좀 다녀온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야. 난 갑자기 너무 무섭고 빨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계속 형이랑 엄마를 찾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아저씨가 와서 부모님을 찾아준다고 날 데리고 갔어.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분명히 형이 날 세워놓고 혼자 돌아갔던 건 분명해. 승진이가 설마 일부러 그랬을까? 승진이가 절대 일부러 그럴 애는 아닌데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민재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너무 놀라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그만 뒤로 넘어가려는 저를 민재가 부축해줘서 가까스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겠다며 엄마한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승진이가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효자고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자마자 양복까지 맞춰준 형인데 설마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승진이를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왔거든요. 민재를 잃어버리고 민재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더 승진이한테 잘하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민재한테 줄 사랑까지 승진이한테 주려고 애써왔던 게 저였거든요. 며칠 뒤 민재가 다른 기억이 조금 돌아왔다며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릴 때 저희 남편이 자기 자식이지만 승진이를 더 엄하게 대하고 민재 본인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해줬었는데 승진이가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안 보이는 데서 민재를 많이 괴롭혀왔다는 사실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효자였던 승진이가 진짜 민재를 버린 거라면 전 정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큰 배신을 내가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줬던 승진이한테 당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재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30년 만에야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재 말대로 첫째 승진이가 둘째 민재를 질투해서 민재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래전 일을 둘째 민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든 걸 가슴속에 묻어두고 진실이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 우리 가족 4명이 더 행복하게 지낼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것도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기 생각들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다양한 굴곡과 사연들을 겪으신 경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 번씩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제 사연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모두 제가 부디 현명하게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